8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고 이 부회장이 풀려날지인데요. 김효정 기자가 그 가능성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와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른바 말세탁 등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입니다. 핵심은 뇌물입니다. 나머지 다른 혐의들은 뇌물을 주기 위해 뇌물 혐의에 딸린 혐의들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은 직접 증거도 없고 예단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특검은 법적 논증이 아닌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유무죄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갔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증거 자체를 두고 판단을 했을 때에 현재로서는 유죄가 된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모든 것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이뤄진 일인데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돈 준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얻을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형과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금전적인 이득이 오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난 2월 17일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기소, 내일 1심 선고까지 꼭 190일이 걸렸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당초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선고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사이버 외곽팀 수사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 선동,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단어인데요. 경찰이 친박근혜 성향의 보수단체 대표 등에 대해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단체나 극우 인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 내란 선동 어떤 혐의이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에까지 착수하게 됐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열린 이른바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선동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반정을 꾀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라. 이처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주장은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 단골 메뉴였습니다. 이 계엄령 선포 주장 등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군 인권센터의 고발 이후 7개월 만에 수사 착수로 경찰은 그제 우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발인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윤용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회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집회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촛불 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며 군대는 일어나 나와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탱크 나와라, 총 들고 나와라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이걸 슬로건으로 앞에 내걸었다는 건 일정 정도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 모임에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시도 발언 등을 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단체나 개인이 아닌 보수단체나 극우 인사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돌리다 보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하고 업체들끼리 알아서 할당받은 배출량 한도 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로 거래하게 하는, 즉 덜 배출한 업체와 더 배출해야 하는 업체들끼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서로 사고 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선 일단 배출량을 많이 받는 게 최우선인데 이 탄소 배출권을 두고 시멘트 업계에서 소송전이 난무하는 등 사단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시멘트 업계 갈등의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시멘트 생산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로 이 공장에서만 연간 400만 톤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합니다. 업종도 업종이고 생산량도 많다 보니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코펜하겐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 전망치의 37%까지 감축하겠다는 이행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 2015년 이른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25개 기업에 대해 탄소 배출권을 할당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1차 계획 기간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시멘트 업계에 배당된 총 할당량은 모두 1억 2,800만 톤. 업계 통상 배출량보다 7%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배당받은 할당량을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올해 탄소 배출권은 톤당 23,700원, 지난해 톤당 17,000원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사오지 못하면 톤당 최대 1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갈수록 급등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할당받는 배출량 자체가 더 줄어듭니다. 할당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비용과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업체로선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A시멘트 업체의 경우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지난해만 45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받고 올해 영업 손실액은 지난해의 2배까지 뛸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이 한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손실 금액을. 작년보다는 저 손실 금액이 클 겁니다. 내년엔 배출권 부종량에 따른 시멘트 업계 부담 비용이 700억 원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시멘트 업계에선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출권 할당은 기존 운영되던 생산량에 공장이 신설되면 추가로 더 받는 방식으로 할당되는데 기존 생산 중단 공장을 재가동하며 공장을 신설했다고 신고하는 식으로 할당량을 더 받아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쌍용양해,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해 등 국내 거의 모든 시멘트 업체가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할당량을 더 받아간 업체에 대해 잘못 배분된 탄소 할당량을 취소하란 판결을 내렸지만
취소된 할당량을 어떤 식으로 업체에 나눠줄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법적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에서도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승소한 업체 측은 취소된 할당량을 다시 재배분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취소된 업체 측에선 이미 배분받은 할당량이 취소됐는데 왜 소송을 계속하느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어수선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당초 주무버처로 할당량을 잘못 배분했던 환경부는 중간에 쏙 빠졌고,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 배출권 할당 권한이 있는 산자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쟁점이 돼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긴 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시멘트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먹구구식 배출권 할당이 아닌 관련 업계 모두 공감하고 순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 배출권 할당 기준 마련과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SNS 강남 패치라는 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며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올리거나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강남 패치라는 계정이 뭐 하던 계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 패치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SNS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일반인들의 제보를 받아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이나 또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올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확인되지 않았던 소문들을 사실이라면서 관련 글이나 사진 등을 약 30차례에 걸쳐서 게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강남 패치 운영자 여성 26살 정모 씨 그리고 모델 25살 여성 정모 씨 이렇게 두 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네. 오늘 1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물론 두 사람 모두 다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운영자 정 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또 모델 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2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운영자 정 씨는 이번에 오늘 선고로 인해서 보석 결정이 취소가 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엄단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 조정래 판사가 맡았는데요. 정 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파급력도 커서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징역을 선고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운영자 정 씨 말고 집행유예 추징금 선고받은 모델이라는 정 씨, 이 사람은 무슨 혐의인가요? 네, 이 모델 정 씨는 원래는 이 강남 패치를 통해서 자신의 신상이 털렸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글을 삭제해달라고 또 운영자 정 씨를 만났다가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정 씨의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하는 가해자로 뒤바뀌게 된 건데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사진과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고 올린 혐의를 모델 정 씨가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알선한 혐의도 아울러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면서 모델 정 씨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재판부가 운영자 정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유사 및 모방 범죄가 생겨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당시에 이 강남 패치가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하면서 무슨 패치 이렇게 강남 패치의 아류 그런 범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여성이 아닌 한국 남성들의 신상을 SNS에 올렸던 한남 패치, 또 성병에 걸린 남성들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또 올렸던 성병 패치, 또 별게 다 있네요. 또 못생긴 여성이라면서 여성들의 신상을 올렸던 오마드 패치, 또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들을 좀 도찰을 해서 사진을
오늘 인터넷상에 올렸던 오메가 패치 등등 이 강남 패치를 모방한 범죄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물론 이들 계정 운영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에 검거가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뭐 괜히 관심 좀 끌어보려고 뜬 소문 올렸다가 징역 갈 수도 있다는 거 인터넷 이용자들이 좀 꼭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첫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7개 실, 국, 본부장 중 6개 직위를 검사가 아닌 일방직에 개방하도록 한 데 더해 현재 검사만 보임토록 하고 있는 감찰관과 법무심의관도 일반직에 개방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입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반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근거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입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오는 28일부터 3주 동안 스리랑카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과학수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태국과 방글라데시와도 과학수사 요원 교육 및 사이버범죄 수사관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 후 정치권에서 한 전 총리 수사와 판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네, 8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